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과 리버풀 경기, 손흥민 선수가 또 득점을 기록을 했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할 말이 좀 많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 보자면, 토트넘은 이제 지난 경기에서 브레넌 존슨이 약간 근육이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부상 이탈한 가운데 히샬리송이 레프트 윙어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대로 손톱으로 나서면서 최근에 좋았던 분위기를 유지했고요. 그리고 지난 경기에 약간 부상 우려가 있어서 저희도 언급을 했던 메디슨도 역시 무사히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존스, 메갈리스터, 소보슬라이 중원이 최근 종종 가동되고 있는데, 이날도 이 중원이 가동이 되었습니다. 엔도가 3선에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클롭 감독은 메갈리스터를 3선 선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몇 경기 동안 아놀드가 이제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이제 아놀드가 벤치에 복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발 출전까지 하진 않았고 조 고메즈가 일단 선발 출전을 하게 되었죠. 경기 내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 주에도 시간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리버풀 쪽에 이슈가 많기 때문에 리버풀의 시선에서 조금 따라가 볼게요. 일단 리버풀은 11명의 완전한 리버풀입니다. 11명을 출발했던 완전체 리버풀은 경기 초반 전방 압박을 통해서 좀 주도권을 오고자 했어요. 토트넘이 양 풀백을 좁혀서 2-3 빌드업을 시도하는 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은 디아즈와 살라를 같이 중앙으로 좁혀서 압박 전형을 구축을 합니다. 이때 학포 역시 약간 가짜 9번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미드필더로 많이 가담해주는 선수다 보니까 이 중원 지역에서의 압박이 상당히 타이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 지역에서 좀 기회를 잡으면서 수적 우위를 얻고 슈팅 기회를 만들고 그러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이 1차 저지선이 뚫리면 뒤쪽의 선수들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 뒷공간을 좀 공략당할 위험도 있었던 전술이었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버풀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돌아보면 그게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그 11명이 유지되던 그 기간에는 되게 토트넘의 빌드업을 잘 압박을 해줬고 굉장히 토트넘의 빌드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맞춤 전술을 잘 준비했구나 클롭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2-3 빌드업에서 이렇게 좁게 서면 그 포켓을 만든 상태에서 안쪽에 이제 뭐 비수마를 잡아 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 윙백들도 잡아내야 그 빌드업이 되게 수려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클럽인 것 같은데, 저는 준비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득점 페이스가 지금 좋은 상황인데 이렇게 리스크를 감수할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땐 오히려 리버풀 좀 더 이런 압박자지선보다 좀 더 자신들이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거를 좀 더 구상해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거든요. 물론 전 준비는 이거는 뭐 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준비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든 리버풀은 이 전술을 통해서 나름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을 고전하게 만들었고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클롭 감독의 좋았던 초반 플랜은 26분 만에 무너졌죠. 왜냐하면 이제 커티스 존스, 이날 좌측 메짤라로 나왔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26분에 비수마의 발목을 밟으면서 VAR 끝에 레드카드를 받게 됩니다. 맞아요.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일단 태클이 발목으로 완전히 들어갔고 이제 공에 미끄러져서 들어간 감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발목에 이제 바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딱 들어가고 이제 밀리는 장면까지 나오면서 퇴장이 나오게 됐죠. 사실 그건 위험한 장면이긴 맞아요. 상당히 위험했죠. 위험한 장면이에요. 스터드로 이제 상대 발목을 완전히 밟아버렸으니까 꺾였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장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파울이었고, 이거는 당연히 레드카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로 인해서 리버풀이 10명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클롭 감독도 전술 수정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살라를 최전방에 두는 4-4-1 전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버풀은 경기 초반에 전방 압박을 통해서 경기를 풀어가고자 했는데 이렇게 존스가 퇴장당한 이후에는 지역방어를 하다가 살라를 통해 역습을 노리는 그런 형태를 반복을 했습니다. 이때 공격진의 발이 빠르고 그리고 소보슬라이 내지 반다이크 같은 후방에서의 롱패스가 좋다 보니까 생각보다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저는 오히려 전반 초반에도 뭐 물론 리버풀이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경기력이 퇴장당하고 순간적으로 더 좋아지지 않았나. 역습이 진짜 너무 날카로웠거든요. 그냥 길게 띄워주니까
속도에서 이겨버리니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켓을 만들어서 네. 손흥민 선수를 좀 리얼 리스크로 두고 그 상태로 둔 건데 저는 이런 걸 좀 바랬던 것 같아요. 클럽한테 이게 아예 더 내려서서, 위협적이지 않았을까? 어. 더 토트넘한테는 더 위협적이지 않았을까? 살라 디아즈 생각했거든요. 놓고 네. 역습. 아니 왜냐하면 뭐 반더벤이나 로메로 선수가 굉장히 빠르다고는 하지만 사실 살라 디아즈도 굉장히 빠른 선수잖아요. 뭐 더 빠르다고 봐야죠. 네. 그 두 선수를 더 막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10명일 때 상태였을 때 이걸 잘했던 이유도 이런 컨셉이 좀 더 네. 손흥민 선수도 맞기도 좋고 그리고 좀 더 리버풀이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퇴장 전까지의 클롭 감독은 이제 토트넘의 적은 후방 숫자를 압박으로 수적 동위 이상을 만들면서 커버를 하려고 했다면 이제 퇴장 이후에는 오히려 역습을 통해서 그 적은 후방 숫자를 공략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제 현승이 형이 말한 것처럼 좀 어떻게 보면 약점을 잘 파고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서도 이 팀은 10명일 때 더 잘하냐 막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디아즈의 득점까지 나오면서 물론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위협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역시 수적 열세로 인해서 중원에 대한 압박이 약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방 압박을 할 때는 좀 고전했던 비수마 내지는 메디슨 같은 선수들에게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메디슨이 이제 선제골의 기점이 되는 패스를 찔러주면서 토트넘이 점점 과감하게 공격 숫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리버풀이 고군분투했음에도 한 명 줄어든 건 큰 데미지로 네.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진짜 우스갯소리로 10명일 때 더 잘한다 하지만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확실히 수비에서는 좀 구멍이 많이 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을 돌리자면 이제 디아스 득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뒤에 따로 빼서 심판 코너를 따로 준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왜 안 해? 이야기 안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해드린 것처럼 메디슨이 이제 선제골의 기점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 골을 결정지은 선수는 바로 또 네. 손흥민이죠. 음. 손흥민이 이제 메디슨의 패스 그리고 히샬리송의 침투로 인해서 만들어진 찬스에 대해서 좋은 오프더볼과 깔끔한 결정력을 통해서 선제골을 기록을 합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시즌 6호 그리고 유럽 통산 200득점 고지에 올랐고요. 현재 프리미어리그 단독 득점 2위, 1위는 홀란드 8골이고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통산 109골로 라이언 긱스와 함께 공동 27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한 골 넣을 때마다 그 레전드 네. 선수를 한 명씩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러게요. 라이언 긱스랑 비교되다니. 긱스는 사실 프리미어리그에 굉장히 오래 뛴 네. 선수잖아요. 가장 아마 출장수가 많은 선수죠. 가리스 베리가 베리가 있기 때문에. 있군요. 아무튼 그래도 거의 출장수가 1, 2를 다투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600몇 경기였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뭐 레전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득점이 많은 선수는 아니었지만 맞아요. 그래도 이 선수의 득점 기록을 넘었다는 건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위에 선수들을 좀 봤더니 좀 차곡차곡 모여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계속 벗겨 나가다 보면은 20권 초반대까지는 또 가능하지 않을까. 네. 저희가 저번 주에 했던 것 같은데 스털링 선수의 기록이 깨지면 19위까지인가 네. 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도 저는 20등 초반 전 10등 후반대까지 갈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초반 페이스가 너무 좋으니까 이번 시즌에 네. 아니 왜냐면 지금 몇 라운드 안 했는데 벌써 6골이면 이 10골까지도 페이스는 금방 한 가고. 30골 페이스긴 하죠. 네, 맞아요. 지금 페이스는 뭐 케인 넣을 만큼 넣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손흥민이 이제 득점도 득점이지만 이제 득점 장면을 살펴보면은 정말 이번에도 쉽지 않았던 득점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후반전에 또 비슷한 장면으로 한 골을 더 넣었습니다. 오프사이드로 취소되긴 네. 했습니다만 그런 걸 봤을 때 이 선수의 지금 집중력과 득점 감각이 얼마나 바짝 서 있는지를 네. 알 수 있었던 오늘 경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후반에 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날도 몸이 좀 완전치가 않아가지고 일찍 네. 빠졌잖아요. 또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집중력을 발휘해 줬다는 게 또 좋은 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득점 같은 경우는 또 히샬리숑이 어시스트를 뭐 결과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또 히샬리숑의 폼 회복에 있어서도 또 도움이 되는 또 득점이 아니었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히샬리송을 왼쪽 윙어로 써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날에서 저는 히샬리송이 그래도 나름 준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최전방보다는 여기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그거 다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뭔가 아쉬운 부분이 그죠. 그냥 준수했다지 뭐 잘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네, 그래서 히샬리송 얘기도
후반전에 마저 네. 이어서 하기로 하고 이제 후반전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버풀은 전방 막판에 학포가 부상을 딛고 네. 이제 집념의 동점골을 아. 기록을 하면서 음. 10명이서도 굉장히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버풀에게 더 큰 위기가 찾아왔죠. 이제 교체 투입된 조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학포와 교체 투입됐습니다. 네. 그 선수가 이제 68분 그리고 69분에 연달아서 경고를 받으면서 경고 누적 퇴장을 당했죠. 그러면서 이제 리버풀은 9명이 됐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뭐 첫 번째 경고 같은 경우는 뭐 차티가 있었냐 없냐 뭐 이걸로도 약간 말이 많았었는데 일단 터치는 있었어요. 그래서 경고를 받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경고가 있는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뒤에서 태클이 들어가가지고 그거는 저 사실 할 말이 없다. 이해는 안 되고 왜 그럴까? 그냥 순간적으로 욱했나? 그런 건가? 아니 왜냐면 사실 한 명이 퇴장당하고 있는 상황이면 더더욱 더 선수들이 그 격각심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내가 지금 퇴장을 당할 거라 생각도 안 했을 거야 아마. 네. 아 우리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좀 이거는 조금 그 다음에 또 교체 투입된 선수가 네. 너무 빠른 이런 시간에 네. 이제 했고 사실 11대 9는 뭐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기억이 안 본 나요. 적은 없어요. 거의 네. 없을 것 같은데. 클롭 감독도 그렇게 11대 9를 본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낯선 경험을 한 클롭 감독은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일단 퇴장 직후에는 4-4 전형으로 급한 대로 일단 막았습니다. 막아야죠. 저희가 네. 보통 생각하면 두 줄 수비하면 4-4-2잖아요. 근데 2가 없고 4-4 수비 전형으로 버텼고요. 그리고 이제 73분쯤에 코나테, 엔도, 아놀드를 투입하면서 5-3 전형으로 변환시킵니다. 그냥 이때부터는 막는 네. 게 답이다라는 생각했고 어떻게 한 번씩 올라오는 그 역습에서 뭐 세트 피스를 얻던지 뭐 이런 거 말고는 방법이 네. 없다 이런 생각했네요. 아, 근데 저는 이 교체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 10명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와 클럽 감독이 이게 사람 없을 때 전술을 펼치는 건 진짜 도 같은 사람이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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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다. 진짜요. 진짜 세계 1등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진짜 뭐 사실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냥 의미 없이 수비만 하기에 급급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10명일 때도 그렇고 심지어 9명이 됐을 때도 우리가 공격을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플랜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도 사실 뭐 펩 가르디올라의 뒤를 잇는 현대 지금 있는 축구 감독 중에 가장 좋은 감독 중 하나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펩과 클롭의 축구를 볼 때마다 눈이 즐거워요. 그렇죠. 그래서 윙백 올리고 윙백이 막 치고 나오고 이제 소모르사의 발 빠르니까 중앙 미드필더 혼자 놓고 앞으로 막 달려 나가고 세트피스 노리고 이런 거 센터백 3명이니까 그런 거 보면서 와 진짜 어떻게든 좀 쥐어 짜내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저는 이렇게 퇴장당하는 장면들을 볼 때마다 클롭 감독의 유연성이 대단하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확실히 이런 거를 잘하는 감독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겠지만 이런 것도 잘하는 감독이면 역시 클롭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뭐 4-3-1 해서 역습하려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센터백을 한 명 더 넣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역습, 윙백을 활용한 역습 내지는 세트피스를 노리는 모습을 보면서 일단 1차적으로 정말 이 상황에서 저렇게 공격할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5백을 통해서 토트넘의 강점인 하프스페이스를 좀 막으려는 시도를 보여주다 보니까 토트넘이 이제 확실하게 공간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1대1 스코어가 길게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토트넘은 손흥민이 교체 아웃된 상황이었어요. 조타가 퇴장당하기 정말 1분 전에 손흥민이 아웃됐는데 솔로몬, 히샬리송, 쿨루시프스키의 공격 라인으로는 조금 연계라든지 아니면은 침투라든지 아니면 뭐 크로스라든지 이런 거에서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단순 중거리 내지는 크로스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내려앉은 리버풀을 상대로 이번에도 파해법을 찾기 쉽지 않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사실 연계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짜 잘하죠. 저는 사실 그런 선수는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볼수록 그냥 좀 다른 레벨의 선수인 것 같아. 확실히 이런 연계도 잘한다고? 이건 반칙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가기 전후 토트넘의 공격력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막 깊게 관여하고 터치를 많이 가져가고 이건 아니었지만 달랐어요 확실히 전후가. 손흥민 선수가 나가니까 진짜 공격 찬스에서도 위협적으로 슈팅 때려줄 선수가 없고 움직임도 뭐 그냥 다들 가만히 서 있는 것 같고
빌드업도 그렇게 정적이 되고 그냥 음. 진짜 천천히 훈련하는 것처럼 볼만 돌리고 해가지고 약간 이게 11대 9 경기가 맞나? 라고 의문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간은 없었어요. 예, 저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오프더볼을 잘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이 선수들이 공만 계속 이렇게 좌우로 돌리다 보니까 공간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건 알겠어. 근데 사실 리버풀 같은 팀들이 이렇게 5백 서면 공간 잘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팀,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대체적으로 5백을 서는 팀들도 이렇게 좌우로만 공을 돌리면 공간 잘 안 나와요. 프리미어 리그인데. 뭐 그래서 저는 이때 약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이 아쉬운 게 이때까지도 그러니까 11대 9가 됐는데도 인버티드 풀백을 약간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후반 막판에는 좀 달라졌지만 그래도 후반 그 막판이 되기 전까지는 유지를 했는데 그래서 11대 9고 공간이 없으면은 차라리 뭐 수적 우위 확보해서 뭐 중원 싸움을 이긴다 이거는 뭐 그냥 당연히 이기는 거니까 차라리 윙백도 넓게 벌리고 측면에서 공간이 많으니까 상대를 찢어버리기 위해서는 저는 그냥 측면에서 뚫어버리는 게 가장 쉽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밀집 수비를 뚫을 때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풀백을 빨리 벌렸으면 어땠을까. 네, 저는 거기서 역시 이어지는 내용으로 아쉬웠던 거는 쿨루셉스키가 계속 크로스가 아니라 ZD를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 게 왼발잡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리기보다는 왼발로 접은 다음에 얼리 크로스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슈팅을 때리는 그런 선택지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리버풀의 이런 측면 공격을 측면 수비를 파괴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 됐든 토트넘은 이제 지친 선수들을 교체해주고 90분에는 이제 장신 스트라이커죠. 벨리스 선수도 투입을 하고 하는 등 굉장히 좀 어떻게든 이 9명의 리버풀을 뚫어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리버풀은 이제 9명이서 30분간 눈물 나는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간헐적인 세트피스 역습을 통해서 오히려 리버풀이 이기냐라는 장면이 있기도 했어요. 실제로 토트넘 원정에서 9명의 선수로 무승부를 거둔다면 이건 굉장히 큰 성과고요. 오, 대단하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무승부를 예측한 사람으로서 1대1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96분 포로의 크로스가 마팁의 발을 맞고 자책골이 되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죠. 사고죠. 사고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팁 선수가 이거 사실 크로스가 셌잖아요. 이게 뭐 슈팅이라고 봐야 될 정도 뭐 크로스인데 워낙 셌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실수를 최종 수비수는 안 한다고 봐요. 근데 이건 그냥 좀 사고급의 실수지 않나라는 생각 좀 했어요. 크로스가 워낙 날카로웠기 때문에 뭐 어떻게 다른 플레이를 하기가 좀 어려웠다.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뭐 마팁이 네가 못해서 경기를 졌다 이렇게 비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날 마팁 선수 뭐 잘했으니까. 그래서 아쉽다. 이 한 방이 참 이렇게 운이 안 따라주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약간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때 리버풀이 세트피스를 위해서 약간 하프라인 부근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뻥 찬 다음에 흐라벤베르가 상대 골라인 부근에서 좀 볼을 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경기를 이대로 끝내기 위한 플레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흐라벤베르가 높은 지역에서 볼을 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의 역습이 시작이 됐고 하프라인 부근까지 올라와 있던 리버풀 선수들은 급하게 내려가게 되었죠. 아무래도 수비 전형이 무너진 상태다 보니까 빠르게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같은 좀 적절한 간격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박스 안으로 탁 밀집해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그래서 전보다 훨씬 더 측면 공간이 많이 벌어졌고 그리고 언더래핑을 일삼던 포로가 그 공간을 파고들면서 약 후반전 30분 동안 이어지던 밋밋한 크로스가 아니라 정말 빠르고 강한 크로스가 올라갔습니다. 맞아. 결국은 이제 잘 버티던 수비 밸런스가 역습 한 번에 무너지게 되면서 포로에게 좀 공간을 허용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경기는 좀 정리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죠. 뭐 이거는 사실 이 경기에 뭐 전술이 어떻고 있는데 메인 DC입니다. 네.